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전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미사일이나 탱크가 아니라 그냥 단 한 장의 보도자료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어쩌면 좀 소름 끼치는 대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새벽이었죠. 푸틴 대통령 관저가 무려 91대의 드론에 공격당했다. 이 뉴스가 전 세계를 그냥 강타했잖아요. 그 소식 저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특히 그 시점이 정말 기가 막혔잖아요. 바로 전날까지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평화 협상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있었는데 그 모든 희망의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소식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의 탐구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보내주신 여러 기사, 보고서, 그리고 현지 반응들을 토대로 이 미스터리한 암살 시도 사건의 장막을 한꺼풀씩 걷어내보는 겁니다. 과연 이게 우크라이나의 대담한 공격이었을까요? 아니면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벌어진 훨씬 더 교묘하고 거대한 연극이었을까요? 연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정말 흥미로운 분석 대상이에요. 특히 당시 외교적 상황을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건 터지기 불과 이틀 전이었죠. 플로리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평화 협상안이 오갔고 전 세계가 드디어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심지어 트럼프는 다음날 푸틴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대화가 아주 잘 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 이런 메시지까지 전달했으니까요. 외교적으로 평화를 향한 문이 정말 활짝 열리던 그야말로 골든타임이었던 셈이죠. 골든타임이었는데 그런데 그 통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러시아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둔 겁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때 라브로프 발언이 굉장히 단호하고 구체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나네요. 키이우 정권이 91대의 장거리 드론으로 노브고로드 지역의 대통령 관저에 테러를 감행했다. 그냥 공격이 있었다가 아니라 91대라는 숫자, 대통령 관저라는 목표물까지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았죠. 맞습니다. 그 구체성이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일종의 장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자세한데 설마 거짓말이겠어?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 무모한 행동에 대한 보복 공격 목표와 시점은 이미 결정되었다. 이 말까지 덧붙였어요. 이건 뭐 협박을 넘어서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죠. 이건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평화협상을 주선하던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했겠네요. 당신이 대화하려는 상대는 바로 이런 자들이다.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테러리스트와 무슨 대화를 하겠는가, 이런 압박인 셈이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즉각적으로 먹혀들었습니다. 푸틴이 이 사실을 트럼프에게 직접 알렸고요. 소식을 들은 트럼프는 기자들 앞에서 곧바로 아주 좋지 않은 일이다. 지금은 그의 집을 공격할 때가 아니다. 라면서 깊은 우려를 표했거든요. 이 한마디로 며칠간 쌓아올린 평화에 대한 희망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처럼 전쟁을 끝낼 기회를 우크라이나가 무모한 도발로 걷어차버린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겉으로만 보기에는 모든 책임이 우크라이나에게 돌아가는 아주 깔끔한 그림이네요. 하지만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이 깔끔해 보이는 그림에 뭔가 좀 이상한 얼룩들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견고해 보이는 러시아의 주장에 현미경을 딱 들이대는 순간 아주 기이한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 균열, 보내주신 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데 바로 숫자의 모순입니다. 숫자의 모순이요? 네, 크렘린궁의 공식 발표는 관저 한 곳에만 91대였죠. 네, 그랬죠. 91대. 그런데 같은 날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공식 1일 전과 보고서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잠시만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크렘린궁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 국방부는 군사작전의 결과를 기록하는 실무기관이잖아요. 두 기관 발표가 다르다는 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조차 손발이 안 맞았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국방부 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나요? 국방부 공식 기록에 따르면요. 그날 러시아 전역에서 격추된 우크라이나 드론은 총 80대였습니다. 일단 러시아 전체를 합쳐도 91대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푸틴 관저가 있다는 바로 그 노브고로드 지역에서 격추된 드론은 단 18대에 불과했어요.
91대와 18대라니요. 이건 뭐 한쪽은 축구 경기 스코어를 발표하는데 다른 쪽은 야구 경기 스코어를 말하는 수준이네요. 오차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73대나 되는 드론이 그냥 증발해버린 셈인데요. 맞습니다. 둘 중 하나는 혹은 어쩌면 둘 다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설픈 연극은 숫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신 현지 매체들의 기사를 보면 더 결정적인 증거의 부재가 드러납니다. 바로 소리와 파편이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91대는 고사하고 국방부 주장대로 18대의 드론만 하더라도요. 한밤중에 도시 상공으로 그만한 수의 비행체가 날아들고 그걸 요격하기 위해 방공망이 불을 뿜었다면 그건 절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도시 정체가 그냥 전쟁터처럼 변했어야 정상이겠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음, 방공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섬광, 그리고 연쇄적인 폭발음. 인근 주민들은 아마 생애 최악의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현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정답인 것 같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수십 명을 인터뷰했는데 단 한 명도 들은 사람이 없다뇨. 불가능하죠. 심지어 러시아는 공습경보 문자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어떤 경고 문자도 발송되지 않았어요. 도시는 그저 평온한 겨울밤을 보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이 되니 크렘린궁에서는 간밤에 대통령 관저에서 아마겟돈이 벌어졌다고 발표한 셈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증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한 크렘린궁의 반응은 더 황당했습니다. 보내주신 외신 보도를 보니까 대변인이 우리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하더군요. 이건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그냥 믿음을 강요하겠다는 태도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꾸민 일이니까 증거가 있을 리가 없지라는 자백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식 발표는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물리적 증거는 전무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러시아는 왜 이렇게 어설퍼 보이기까지 하는 연극을 벌인 걸까요? 이 연극의 진짜 관객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명백한 목적은 역시 평화협상 자체를 파탄내는 것이었겠죠. 대통령 암살 시도라는 이 자극적인 사건을 터뜨려서 우크라이나를 대화가 불가능한 테러 국가로 낙인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협상의 구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니까요. 어떻게 뒤바뀐다는 말씀이시죠? 더 이상 동등한 위치에서의 협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러시아는 테러 공격을 당한 피해자가 되고 우크라이나는 평화의 기회를 걷어찬 파렴치한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 구도 속에서 러시아는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더라도 우리는 이만큼이나 양보했는데 너희는 우리 대통령까지 죽이려 했다면서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요구를 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얻게 됩니다. 아, 대통령을 죽이려 한 너희와 무슨 대화를 더 하겠는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뿐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기 위한 판이었군요. 그런데 보내주신 분석 자료들을 보면요. 이 연극의 목적이 단순히 외교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는 더 섬뜩한 해석이 나옵니다. 바로 내부용 목적 말씀이시군요. 이건 구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정보전 교리인 반사적 통제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적을 속이는 걸 넘어서 적과 아군 그리고 제3자가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죠. 반사적 통제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입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목표는 트럼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믿을 수 없는 상대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평화협상의 동력을 스스로 꺼트리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목표는 바로 러시아 국민들입니다. 우리 지도자가 암살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는 국가적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거든요. 국가 지도자에 대한 공격은 곧 국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니까요. 온 국민의 분노를 한 방향으로 모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폭제가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내부 여론을 격앙시킨 뒤에는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도시나 발전소 같은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정부는 모든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비열한 테러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다라는 방패막이를 이미 만들어놨으니까요. 가짜 공격 하나로
앞으로 벌어질 진짜 대규모 공격을 정당화하는 셈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요? 보내주신 자료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러시아 국영방송의 한 유명 진행자는 TV에 나와서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 영국이든 독일이든 우크라이나에武기를 공급한 자들은 모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건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고가 아니네요. 서방 전체에 대한 협박이자 사실상 더 큰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선동이나 다름없군요. 맞습니다. 이 가짜 공격이 내부 여론을 결집하고 전쟁을 더 큰 차원으로 격화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완벽하게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국제사회가 이걸 고지고대로 믿은 건 아닙니다. 매튜 휘테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도 현재로서는 러시아 측의 주장이 있을 뿐이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한 번 던져진 의심과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건의 핵심은요. 드론이 실제로 날아왔느냐 아니냐를 넘어섭니다. 단 하나의 정보가, 하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평화의 가능성을 순식간에 닫아버리고 더 큰 전쟁의 명분이 되며 한 국가 전체의 여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섬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충성 없는 전쟁, 즉 정보전에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가려내는 능력 자체가 곧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렇게 양극화된 시대에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강해서 이런 종류의 조작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은 이미 평화 협상을 중단시키고 러시아 내부의 전쟁 지지 여론을 결집하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어쩌면 그게 처음부터 이 연극의 유일한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자료들은 바로 그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증거의 부재와 논리적 모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명백한 정치적 의도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현대 전쟁의 또 다른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미사일이 오가는 전선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전형 뉴스 앵커의 입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이 사건은 거대한 국제 분쟁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거짓이 진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퍼져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말이 총알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진실의 길을 찾아야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